안녕하세요. 교대역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송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안 해줄 때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집행문 발급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이제 입력을 접수를 한 다음에 압류 결정문을 받아야 되겠죠. 이번 예에서는 상대방의 은행 계좌에 압류되어 있는 그 예금을 강제로 추심을 해올 때 해당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청서를 한번 써야 되겠죠. 신청서는 압류만 할 수도 있고 추심도 같이 포함해서 적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압류만 해놓으면은 상대방 채무자가 돈을 찾을 수는 없기는 할 수는 있어도 채권자인 내가 그거를 받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받아오는 권한까지 그 결정문을 받으려면 추심도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자, 양식 이런 거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해당 찾는 방법은 다음에 기회 닿으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실제 개인적인 소송을 해서 작성을 하던 와중에 그 서식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형식으로 적게 됩니다. 자, 제목이 있고 채권자 이름 있고 채무자 이름 있고 제3채무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은 사실 어느 은행에 채무자가 그 예금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알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하고 농협은행에 이제 계좌를 거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농협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은 다음에 해당 은행에 있는 계좌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서 제3채무자를 농협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본안소송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이랑 이렇게 추심, 압류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서 이 채권자가 그러니까 정창래가 승소를 했느냐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중앙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해당 법원 사건 번호 적고 어떤 사건의 종류든지 이건 판결문을 보면서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압류하고자 하는 청구 금액 요거는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세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신청 취지를 먼저 적는데 이거는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거는 그대로 뭐 네이버 찾아보셔도 되고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서식에 보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 내가 나한테 돈 줄 사람이 갖고 있는 은행에 대한 어떤 채권을 압류를 한다. 압류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그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압류 결정이 되면 은행에서 돈을 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압류된 채권을 그 채무자한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은행은 돈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이고 채무자는 이 채권을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줄 사람이죠. 받거나 처분을 하여야 되서는 안 된다. 근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면은 압류 및 추심을 제가 같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압류가 되면은 이 채권자 정창래가 은행에 직접 가서 추심을 할 수 있다. 이건 결정문 가지고 가면은 은행에서 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제하고 추심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결정을 받아야 되겠죠. 법원에서. 자, 신청 취지 다음에는 신청 원인을 적어야 되는데요. 보통 취지가 큰 부분이고 원인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채권자 정창래가 채무자가 되어 어느 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승소 판결이 났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런 은행에 대해서 가지는 이러한 내용의 채권으로 충당하고자 그러니까 돈을 받고자 이번 신청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첨부 서류는 보통 이런 걸 첨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문은 본안소송 그러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그러니까 인정된 판결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문이 되겠죠. 이 판결문 그리고 이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원 요거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거는 은행 농협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달 증명원에 이어서
이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는 확정증명원. 만약에 1심에서는 이겼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항소를 해서 2심이 계속 중일 때 그때는 확정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확정증명원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심과 3심이 계속 중일 때는 여기 앞에 가자가 붙습니다. 가집행문. 저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증명도 있고 집행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초본.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집행문을 출력을 해서 제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이 상대방 초본 발급받을 때 이 해당 이번에 접수하려는 이 신청문 자체를 사본을 하나 출력을 해서 갖고 가면은 발급을 해줍니다. 관할의 경우에는 비교적 관할이 틀릴 수가 없는 상대방 주소지. 이거는 관할 법원 찾기로 들어가면은 어느 법원에서 관할이 되는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설명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설명이 나왔던 별지 부분입니다.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이제 압류 당하는 채권의 성질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재금액 합산 금액을 적고 요거는 아래에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통 이거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채무자가 이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해서 가지는 입금이 되어 있거나 혹은 채무자가 압류되어 있는지 모르고 해당 은행에 돈을 더 입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래 입금되어질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을 하겠다. 그러니까 입금을 해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문장을 넣는데 이거는 사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제외한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이 금지되는 채권을 여기 괄호 안에 적어주지 않으면 법원에서 고정명령이 나와서 이 표시 자체를 이 별지 자체를 새로 접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요거를 적어주는 게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권, 압류당하는 채권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그 은행에 보통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당좌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정기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또 계좌번호가 다르게 여러 계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 정착내 말고 다른 채권자도 또 있을 수 있어서 또 선행 압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런 문장은 보통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법률구조공단 서식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맨 끝부분 이 부분도 보통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끝 또는 이상이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압류 및 추심하려는 그 금액은 총합, 그러니까 총액이 계산된 거는 윗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걸 세부적으로 보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이 있을 수 있고 그 판결문에 그 이자 계산식이 나와 있죠. 그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나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자가 계산되어 있다 치고 이번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 판결문에 집행력이 있는 이 판결문에 대해서 원금, 이자, 집행비용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가 부분에는 원금을 적고 나 부분에 이자인데 이거는 판결문에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설명이 되어 있고 언제부터 판결문이 송달될 때까지는 5%, 실제 송달받고 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판결문의 문구 그대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해서 계산된 금액을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원 단위미만 삭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3원, 5원, 7원 이런 거는 보통 삭제해서 이제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비용은 보통 신청 사건은 압류가 2,000원 그리고 추심할 때 2,000원인데 이 사건은 압류 및 추심을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4,000원인데 전자로 접수할 거기 때문에 10% 할인된 금액. 요거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면은 오른쪽 배너쯤에 계산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적으셔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달료도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아까 작성해 놓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한번 접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자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고 자 서류 제출 들어가면 되겠죠? 자 민사 본안이 아니고 저는 승소를 한 다음에 여기 집행에 들어가는 거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본안 판결 결정을 받는 것과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사 서류로 하시면 안 되고 집행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집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집행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조회를 할 수도 있고 기타 뭐 자동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계좌를 압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채권 압류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죠. 채권 압류 및 주식명령 신청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전자소송에 동의를 해야 되겠죠. 자, 저는 대리인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 금액 아까 제가 계산된 금액 적고 청구 내용 여기 다 있죠. 청구 그 본안에 있는 한글 파일 여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입력을 해도 되는데 보통 저희가 서식을 보관하는 측면에서 한글 파일을 먼저 작성하고 그걸 보면서 여기 옮기기 때문에 당사자 일반인 분들은 이 사이트 내에서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공원도 판결문 이런 거를 여기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법원 아까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되어 있고 저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입력했다 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위에서 집행권한 판결문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다음 정보는 이제 당사자에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 개인정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불러오시면 되고 상대방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압류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사자 정보 다 입력하고 나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 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기 설정 들어가 보면은 자, 문자 메시지 받을 거냐 전자우편 이메일로 받을 거냐 되어 있는데 본인 편하신 대로 알림을 받으면 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입력란에는 이렇게 여기 있는 집행권한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결문을 가지고 승소를 했는지 이걸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 보면은 뭐 기본 정보, 당사자 선택돼 있고 이게 판결 정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다른 집행에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증명원을 발급받고 나서 추가로 받을 때 이 증명원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번 한 건만 해볼 거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사건 번호, 자신이 받았던 판결문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이 발급 번호는 해당 그 판결문에 바코드 밑에 보면은 발급 번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면서 자신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류명도 뭐 집행령 있는 판결 정보. 이것도 소송의 종류에 따라 뭐 지급명령 신청인지 어떤 결정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해당하는 부분 적으시면 되고 좀 알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신 후에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판결문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했던 자신의 판결문 그게 발급번호, 진위 확인을 위해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왼쪽 아래에 보통 그 1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왼쪽 아래에 바코드가 나와 있고 이쪽 부분에 해당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행 권한을 입력한 다음에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입력을 하실 분들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사이트 진행하시면서 요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청 이유는 제가 아까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와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는 압류하려는 채권 세부 내역이 적혀있는 별지를 입력해줘야 되는데 여기 뭐 목적물 기본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물이라는 이름이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작성 예시를 보면은 아까 제가 한글 파일에서 설명을 드렸던 여기 보면은 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꾸 이게 뜨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아래 예금 채권 중에서 뭐 압류가 된 예금,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그다음에 뭐 예금의 종류 이런 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고, 자, 저는 한글 파일에서 이걸 다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작성 단계 저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으면은 이제 첨부 서류가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한글 파일에서 보여드렸던 첨부 서류, 뭐 판결문,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집행문 중에서 초본이나 진술 최고 신청서는 여기 첨부 서류 단계에서 입력을 하게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할 정할 때 상대방이 있는 주소지에 이제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본을 이렇게 첨부하게끔 돼 있고, 진술 최고 신청서도 이거는 필수적인 거는 아닌데, 이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해서 이 내한테 돈을 줄 사람이 이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혹은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예금이 이제 저금 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해서 그 내용을 채권자한테 좀 알려달라. 그 진술을 이제 최고를 하는 거죠. 알려달라. 그걸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 이거는 이왕이면 비용이 살짝 들어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얼마인지, 뭐, 계좌가 실제로 있기는 있는 건지, 그 정보를, 첨부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은행인 그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진술 최고 신청서 양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앞부분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하고 똑같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되어 있고, 후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기 번호는 아직 지정이 안 됐으니까 신청서를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번호가 없죠. 이걸 비워둔 채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을 접수하면 타채라고 이제 번호가 부여가 되고, 이 신청 사건 번호에 이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에 관해서 제3채무자 즉 은행으로 하여금 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진술을 좀 해달라, 그 내용을 최고를 해줄 것을 이제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채권이 은행이 제3채무자가 그 채무자에 대해서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압류를 중복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급할 의사가 이게 채권자가 2명 이상이니까 난 지급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걸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청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서식을 찾아보면 거의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대로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윗부분만 바뀌는 거고요. 모든 사항이 입력되고 작성 완료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은 실제로 서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를 한번 공인인증 서명해서 실제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작성 완료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류 다 첨부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긴 판결문, 본안 사건에서 승소한 판결문, 상대방의 초본, 진술 최고 신청서, 그 이후에 뭐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그리고 집행문, 그리고 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모두 첨부를 했습니다.